우리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2주가 지났네요. 그러게요. 어우. 근데 이제 오늘 오시자마자 심란하시다고. 아니요, 심란한 것까지는 아니고 예상을 못했던 거라서. 지금 예상치 못 여러분 저기 글로벌 증시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습니다. 아니, 뭐 악재는 악재는 뭐 당연히 본부장님 말 입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게 나을까요?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런 거 아닌가? 군대 가신 아드님이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네. 굉장히 힘든 곳으로 가게 됐다. 예, 네. 이게 참. 예. 미국 연준 기준금리 올리는 것보다 더 지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특전사 간다고요? 네, 특전사령본부에 나왔더라고요. 와, 그럼 멋있는 거잖아요. 네. 남 얘기라고. 아무튼 뭐 주특기는요? 예?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 그 통역병으로 했는데 통역병. 지원을 했는데 네. 어차피 합격해서 시험 보고. 예. 근데 그쪽으로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무튼 자대 배치가 나왔네요. 특전사 통역병. 애매하다. 애매하죠. 특전사 취사병까지는 괜찮은데. 아무튼. 아무튼 강인한 남자가 돼서 돌아오는 걸로. 훈련은 똑같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도 뭐 군대는 아주 짧게 갔다 왔으니까 할 말이 없고 저는 아니 잠깐 지지난주에 나오셨을 때는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렸을 그랬나요? 때였고 그러면서 뭐 이제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었고 약간 반등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럴 쯤이었고 지금은 또 3대 지수가 또 그, 사상 최고. 랩 계절 까셔야죠.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자주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유동원 본부장님 이제 나오실 때쯤 한번 제가 계좌 수익률을 보거든요. 저희 딸 이름으로 한 거 홈런 랩.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8월 첫째 주에 가입을 해서 일주일 정도 그 숙려 기간이 있더라고요. 일주일 지나서 한 8월 둘째 주쯤 집행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제가 대충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S&P 500은 한 4점 몇 % 올랐고 나스닥은 한 7%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수익률 얘기해도 됩니까? 제 개인 수익률이니까. 개인율이니까 그건 괜찮죠. 제가 그때 가입한 게 지금 한 12점 몇 % 되더라고요. S&P가 4점 몇 % 오를 때. 대단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실력은 있으신 걸로. 감사합니다. 그 HDMI를 안고 잤구나. 화면 스캔을 해야 되는데 HDMI도 안 갖고.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딴 얘기하느라 바빠가지고. 덕분에 요즘에 수익률이 좋다고 하셔서 심란한 가정에도 지금 기쁜 거 같이 동시에 오네요. 그러니까 투자 성과는 상당히 좋아서 기쁜데 아드님은 이제 특전사 가게 돼서 심란하시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남자는 해야 되는 일인데 예상을 못했던 거. 항상 저는 이제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면 좀 약간 당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블랙스완이 거기서 나왔네. 그래도 이제 남자답게 잘하고 오면은 요즘 또 군대 짧습니다. 짧습니다. 아주 그냥 캠핑입니다. 캠핑 그중 1년 반이면 뭐 캠핑이죠. 맞다. 그 이제 미국 FOMC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2일, 3일에 걸쳐서 열리고 우리 시간으로 한 4일 새벽쯤에 받아볼 수 있을 텐데. 크게 어떻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시장이 약간 미국이 그 윗꼬리 달고 이렇게 내려온 날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다들 전문가들 중에서 뭐 한국을 보시고 해외 시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한국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논리를 펴셨죠.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고 있다. 거의 뭐 1.4%까지 갔었던 고점이 많이 빠지면서 거의 1% 근처까지 내려온 그런 경우가 나왔었죠. 그래서 장기금리가 빠지고 단기금리는 올랐는데 덜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좁혀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다. 뭐 사인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 사인이지 않냐. 경기 회복에 좀 이상 신호 아니냐. 뭐 그러면서 장기금리는 빠지는데 단기금리 올리고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연결시키면서
굉장히 이제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죠. 뭐 GDP도 좀 안 좋게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그 숫자가 네. 그 트리거 포인트가 바로 GDP 성장률이었잖아요. 네. 예, GDP 숫자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2%, 그죠? 죄송합니다. 2.7% 발표된 게. 예, 근데 발표된 게 2%. 네. 그러니까 훨씬 낮게 나왔고요. 그런데 작년 동기 대비로 사실 분기로 나온 거는 제법 높아요. 예, 4%가 넘습니다. 요건 이제 연율로 예. 돼서 나온 거죠. 전달 대비 전 분기 대비해서 곱하기 4한 거죠. 그렇죠. 예, 연간 환산. 참 GDP 성장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긴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이 숫자만 놓고 보니까 장기금리가 떨어지고 네. 장기금리가 빠지는데 단기금리는 안 빠지니까 장내금리 차가 역전되는 게 아니냐 걱정을 했죠. 네. 여기 보시면은 10년 국채금리가 훅 떨어졌었고 네. 장기물이 떨어지고 예, 2년은 올라가지고 예. 별로 안 빠지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내금리 차가 이렇게 축소가 되는 모습. 네. 그래서 고점이 여기 보시면은 이때죠. 보면 거의 1.6% 근처까지 올라갔었다가 예. 최근에 네. 그러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니까 추세선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냐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정말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인디케이션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시장이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은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니 1%의 그 장단금리 차 가지고는 네.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물론 둔화는 될 수 있으나 네. 그게 이제 경기 침체로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적까지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되돌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던 네.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작은 뭐 그때 살짝 흔들리고 그날. 그 다음에 지금 뭐 금요일, 뭐 월요일 지금 3일 연속으로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운용하는 말씀하신 대로 최근 3일 동안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오, 예. 그래서 그 지금- 비결이 뭡니까? 네? 비결이 뭡니까? 종목을 잘 고르는 거죠. 열심히. 네. 사실 저도 그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뭐 갖고 있는지는 알 수 네, 있으시죠. 있어서. 네, 예. 네. 근데 그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비기이기 때문에 네네. 예, 비기 비책이기 때문에 네. 안 들어가 있지만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제가 봐도 모르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이 장단기 금리 차는 음. 벌어져도 걱정, 좁혀져도 걱정, 장기 금리는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네. 나중에 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장단금리 차가 어떨 때 예.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언제 정말로 큰 부러지는 장을 만들어지는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0% 근처, 0%까지 내려오고 나면 이제 큰 위기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0% 예전에 그러니까 2019년 폭락장 나오고 중순쯤. 예, 네. 또 더 옛날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현상인 네,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내려오는 이때도 보시면 2017년, 2018년 이렇게 내려올 때도 네. 시장 좋았잖아요. 음. 예. 언제 부러졌냐면 이때 부러졌죠. 정말 많이 내려오고 나서 한 번. 네.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내려오고 나서. 옆으로 기니까 또 안 부러지다가 네. 또 큰 시가 결국 굉장히 낮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 항상 이제 장단의 금리 차가 낮은 게 왜 문제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전에도 설명드렸죠. 네. 그러니까 장단의 금리 차가 떨어지면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 경기가 침체로 간다. 당연하죠. 돈을 안 빌려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요즘에 이제 부동산 우리나라도 지금 막 조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마진이 적으면 돈을 안 빌려주는 거니까. 네. 점점점 장단기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0.2, 0% 이러면 빌려줄수록 손해가 날 수도 있으니 네. 부실채권이 생기면 대출을 안 해주게 되고 이게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은 미리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것을 예견해 주는 거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1% 수준이라면 대출은 계속 늘려요. 예. 나중에 뭐 여기도 지금 차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 지금, 수준이면은 예. 계속 대출 증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경기 침체가 안 오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지난주 한 주가 뭐 미국 증시가 상승을 제법 했고 특히 나스닥 위주로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2.7%. 좀 신기하게도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스태그네이션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기 금리가 빠지고 금리가 낮을 경우 네. 어떻죠? 우리 성장주. 성장주들에게는 예. 좋지 않다. 좋죠. 장기 금리가 빠질 때. 그러니까 빠지다기보다 낮은 금리가 유지가 네네네. 되고 그죠? 네. 보통 이제 금리가 쭉 올라가면 이제 성장주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담이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네. 이제 거의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결국 나스닥이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러니까 이건 지난주입니다. 네. 2.7%니까 가장 상승폭이 가장 높았죠. 좋았죠. 예. 그리고 또 보시면 한 달 동안 네. 10월 한 달 동안 보시면은 나스닥이 제일 나스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또 더 높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느 쪽이냐면 그러니까 빵이나 마가 같은 데 대형주들, 네네네. 기술주들.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실적이고 결국은 그 금리가 이런 환경에서 어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기업들이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높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결국 펀디멘탈 미국 시장은 전형적으로 펀디멘탈을 쫓아가요. 그래서 그 미 연준이 이제 미팅을 할 거고 네. 뭐 이미 벌써 다 예상되는 거죠. FOMC 미팅에서 테이퍼링 얘기 정확하게 할 거고 언제까지 다 마무리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 금리 인상. 근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은 두고 볼 거다라고 메시지를 던질 테고 예, 테이퍼링이 끝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하겠죠. 예,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닐리리 만보님이 저희 아들도 유학 중에 입대해서 특전사로 자대 배치 받았는데 네. 아예 특전사로 지원한 군인들이랑은 훈련 강도가 완전히 달랐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특전사를 지원한 게 아니라 네. 특기병이잖아요. 네네네. 예. 닐리리 만보님, 좋은 속보 감사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표정이 확 빨개지셨네. 아니에요. 그리고 홍 반장님이 요 질문 주셨어요. 안 그래도 저 요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홍 반장님이 네. 운전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질문을 올려주셨네. 네. 어이구 자율주행차 타고 계시나? 미국 20년 국채금리하고 30년 국채금리가 지금 거의 같은 상황? 네. 비슷한 레벨까지 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요게 왜 같으면 안 되는지랑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으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초장기물이 장기물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일드 커브라는 게 네. 일드 커브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일 낮은 것부터 쭉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쭉 이렇게 되니까 이런 우상향. 우상향이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부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플래트닝 되고 네. 점점 더 플래트닝 되고 네. 이러면 이제 그게 자체가 결국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그 비용이 미래 성장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20년과 30년 차이는 저는 거의 들여다보지는 않거든요. 예, 거의 뭐 그게 역전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어차피 굉장히 긴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0년, 30년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요즘에는 3개월과 또 10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쭉 있으면 그걸 끊어서 보시면서 자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그냥 다른 거 다 안 봅니다. 그냥 10년 빼기 2년만 봅니다. 20년과 30년은 거의 의미 없다. 왜냐면 그 사이에도 뭐 경기가 몇 번 변하겠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시장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도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렇죠. 우리 뭐 당장 그 10년 국채 금리, 그러니까 10년 뒤의 경기, 이것도 뭐 모르는데, 일주일마다 달라지고 막 30년 맨날 급변하는데, 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뭐라 해야 되나 좀 중요도는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 예, 홍 관장님 좀 질문의 답변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뭐 하여튼 뭐 저도 여러 차례 여쭤본 질문이긴 합니다만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성장주 특히 기술주에게는 좋지 않다라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인식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ROE가 좋고 실적이 잘 나는 성장주, 실적이 잘 나는 기술주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그냥 이렇게 치환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짚어보시죠. 네, 결국 보시죠. 우리는 이제 실적이잖아요. 자, 실적을 보시면은 왜 시장이 뭐 목금 월 이렇게 상승을 했냐? 네.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지금 실적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컨센서스 예상치 대비해서 네. 거의 82%가 EPS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렇더라고요. 물론 업종별로 보면은 정말 골고루 분산돼 그 있어요. 82%라는 게 10개 중에 8개가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뜻. 그렇죠. 예, 예.
총 여태까지는 전체 S&P 500 중에서 한 56%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절반 이상이 네. 그 절반 이상의 실적이 그렇게 나왔던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IT, 산업재, S&P 500 전체 뭐 이렇게 대부분 다 잘 뭐 실적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주 실적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13개를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탑 13개의 대형 기술주들을 보고 그 기술주들의 상대적인 가치와 상승 여력과 ROE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종목을 다 들여다보는데 그것을 좀 추종을 하는 ETF 좀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FNGS. 네. 예, 그 팡이나 마가 종목들을 집어넣고 ETN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왜 이런 ETN을 활용을 하냐면 네. 이런 대형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좋고 어떤 것들은 안 좋고 지금 이제 옥석가리기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좀 안 좋아 보여요. 근데 뭐 그 테슬라는 거의 뭐 예, 그냥 뭐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1200슬라가 될 줄이야. 예.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10월 말부터 10월 달 한 달로 놓고 보시면은 아까 그 나스닥이 한 6, 7% 올랐잖아요. 네. 근데 얘는 12% 이상 올랐죠. 바닥 대비해서는 13.8%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이 대형주들이 더 세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FNGS의 종목 구성을 보시면은 트위터,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알리바바, 넷플릭스, 아마존, 바이두, 엔비디아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그 뭐 세상을 그냥 이끌어가는 회사들이네. 대형주들이 거의 다 포진이 돼 있는 거고 FNGS의 2배짜리 레버리지가 FNGO 그다음에 이제 3배짜리 레버리지가 FNGU인데 네. 저희가 이제 대충 느낌이 이번에 반등을 할 때 이런 대형주 위주 기술주를 땡길 것 같다라고 해서 예, 아무튼 종목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반등 때는 어디가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보시고 거기에다가 많이는 아니지만 레버리지 효과 있는 거 일부 편입을 하면서 한 3% 내지 5% 정도는 항상 수익률을 활용을 합니다. 극대화하시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의 대표 성장 기술주 13개의 지금 상대적인 가치 상승 여력을 보면 네. 지금 거의 대부분 반도체만 빼고요. 네. 퀄컴과 AMD만 제외하면 상당히 많은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는 상승 여력이 나스닥과 비슷해졌어요. 옛날에는 이 숫자를 보여드릴 때 전에도 뭐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거의 40%, 50% 이런 숫자가 나왔었거든요, 평균이. 네. 근데 지금 얘네들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예, 그래서 상승 여력이 떨어졌죠. 그래서 또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 20% 넘죠, 30% 가까이 되죠. 근데 위에 이 두 개를 빼고 나면 그죠? 퀄컴과 AMD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뭐 거의 30%에서 20%대, 10% 미만 이렇게 나오고요. 페이스북이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사실 요즘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주가는 안 빠지죠. 예. 빠졌다가 안 빠지죠. 왜? 요즘에 이제 테마로 지금 메타. 예. 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래요? 예, 언제 실적이 정확하게 나올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메타는. 물론 당연히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거 이해하겠고 뭐 중요하지만 페이스북이야 이제 뭐 광고 수입이라든지 캐시플로우가 원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성장 산업에 있어서는 그 실질적인 그 오퍼레이션, 그 운용 자체가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때 투자를 한다라는 어떤 룰이 있으니까 아마도 뭐 메타 비즈니스는 지금 페이스북은 완전 적자이겠죠. 뭐 대부분의 다 관련 회사들은 지금 적자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을 한번 봤더니 아까 보면 이제 가장 상승 여력이 많이 뒤처지죠. 여기에 PR이 21배 수준인데 보시면은 이제 그 2년 이익 증가율이 거의 없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진짜 예상대로 2023년 이익 증가율이 좀 높아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3년 후에 어떤 이익 증가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쪽은 저는 조금 부담이 좀 스러워요. 그래서 페이스북 보시면 주가가 지금
좀 옆으로 기고 있는데 딴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 차트 비슷하네.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13개 종목 안에서도 네. 이렇게 이제 종목 선별이 중요해지잖아요. 예. 근데 종목 선별하기 힘드니까 게다가 이제 이런 주가들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요즘에 대형주들이 그래도 뭐 스탁 스플릿을 해가지고 액면 분할을 해서 예. 좀 그나마 단가를 낮췄지만 네. 그래도 비싸잖아요. 네. 예. 근데 이 FNGS라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33불 뭐 이런 거니까 네. 충분히 대신 다 이렇게 분산돼서 투자를 해주니까 우리가 훨씬 투자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종목 고르기 어려우니 그냥 대형주 다 사자. 예. 근데 너무 단가들이 너무 높으니까 다 못 사잖아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면. 그러니까 이 ETF를 활용을 하면 수수료가 낮으니까 높은 편이 아니니까. 그것도 2배짜리 있고 3배짜리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대형주 위주의 투자였다면 이제는 대형주보다 나스닥 100 쪽이 조금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사다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대형주에서 이제 나스닥 그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뭐 S&P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조금씩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난주에는 최대 화두가 이제 테슬라였잖아요. 네. 테슬라가 이제 $1,200 넘어섰고 일론 머스크 개인 자산이 베트남식 그 GDP보다 많다고 하고 워런 버핏 자산의 거의 3배 된다고 하고 이제 어마어마한데 하늘 양탄자님이 유 본부장님이 테슬라 $1,500까지 본다고 여름에 얘기하셨는데 기억난다고. 그게 여름에요? $1,500? 아니었는데. 잔존 가치 모델로 봤을 때 적정 가격은 요 표에는 $1,364. 네. 자, 그걸 다시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네. 자, 테슬라의 지금 여기에 있는 주가를 보시면은 네. 뭐 옛날에부터 이게 왜냐면 액면 분할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00로 따지면 그때 아주 옛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안 되죠. 예, 어쨌든 결국은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2019년 하반기에 네. 주가 지금 현재 주가로서 액면 분할한 주가로서 그때는 아니었었으니까 한 40불 요 정도였어요. 네네. 예.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이니까 훨씬 더 높았지만 5배니까 어쨌든 그때의 그 추천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어쨌든 이 산업이 커질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근데 이제 질문은 테슬라가 이음새도 별로 안 좋고 뭐 잘 팔릴 거냐 그러면서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막 이러면서 아직 매출은 안 일어났는데 팔린 것도 별로 없는데 뭐 등등등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을 때잖아요. 네. 그랬지만 그때 그 하반기에 이제 확 팔리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죠. 예. 그러면서 마켓 쉐어를 두 자릿수 거의 30%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사도 된다.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600 갔었을 때 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그다음에 또 지금 쭉 올라갔었을 때 이제 제일 최근으로 보면 올해 연초 $900를 돌파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저희가 돌려봤었을 때 얼마가 나왔었냐면 $930인가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제 차익 실현 해야 될 정도 타이밍, 한 절반 정도.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제 차익 실현 부분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다 파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아직도 성장 산업이니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은 다 던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때 그러고 나서 많이 빠졌잖아요. 요때에 제가 $600가 깨지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이때 이제 저희가 계속 들여다봤을 때는 적정 가치가 $800, $900는 충분히 나오니까 충분히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900를 뚫었었잖아요. 얼마 전에. 뚫었을 때 저희가 다시 저희 잔존 가치 돌려보니까 그때의 적정 가치가 $1,000불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불 갔었을 때 들여다보니까 또 $1,100불. 뭐, 최근에 가장 최근 말고요. 돌려봤을 땐 $1,200불 넘으니까 $1,000불 돌파하면서
다들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네. 1000불 올라갔으니까 팔아야 되냐? 네, 저는 1200불까지는 건드리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네. 그때 이제 1200불 넘어가면 좀 또 50% 차익 실현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정도였지. 네. 근데 이제 지금 1200불 도달했잖아요. 왔으니까. 예, 그래서 다시 돌렸죠. 그랬더니 지금 파시면 안 된다. 아직도. 예.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1365불이 나오는데, 이건 네. 항상 조건값이 달라지면 이제 거기에 그렇죠. 산출되는 가격도 달라지는 거니까. 제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이제 어떻게 그 어썸션이 들어가는 거냐면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 컨센서스 3년치는 보통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예. 그 3년치가 나오고 나서 4년째는 3년 후의 숫자에 곱하기 2. 그다음에 또 5년 차에는 또 4년 차 곱하기 2.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숫자를 집어넣고 돌리는 숫자예요. 실적이 그만큼 늘어날 거라고 그냥 가정을 어숨을 하고요. 하는 거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오. 예, 그렇게 해서 돌렸을 때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게 성장주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테슬라가 빠졌을 때와 올라갈 때를 이제 가늠을 하는 건데 네. 지금 그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2021, 2022, 2023년에 네. 전망치가 그만큼 확 좋아진 거예요.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게 거죠.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적정 가치가 뭐 800불, 900불, 1000불, 1100불, 1200불, 1365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테슬라가 1300불을 확실히 올랐으면 네. 그때부터 차익 실현을 좀 그건 절반 지금 정도. 기준으로. 네. 그렇죠. 지금 기준,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네. 1300불 넘어가면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근데 또 장기적으로 보시면 절대 다 던지실 필요는 없죠. 물론 뭐 많은 분들이 테슬라 시가총액이 모든 자동차 회사들 시가총액 다 더한 것보다 더 크다. 그래서 팔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그건 뭐 매번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쭉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13개의 대형주들 테슬라를 네. 포함해서 개별 종목들마다 그 시기적인 어떤 매력도가 다 틀려요. 넷플릭스가 굉장히 좋게 나오다가 지금 많이 주가 오르니까 또 떨어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타이밍이라는 게 또 중요하고 적절하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어렵다면 그냥 종목 하나씩 다 사기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ETF를 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이 있고 네. 빵 관련된 FNGS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여기였었다면 네. S&P가 여기였다고 이렇게 이제 차트를 그려줬다면 네.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이제는 나스닥과 빵스가 예. 거의 비슷해지는 상승 여력이 나오는 거죠. 워낙 많이 수익이 들어왔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차익 실현 좀 하고 이쪽으로 더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어느 정도는 왔다라는 생각한 거고 또 나중에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서 S&P가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S&P 정도가 또 더 되면 S&P 쪽으로 또 더 실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또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나스닥의 상승 여력을 저희가 계산해 보면 뭐 27%, 29%니까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도 성장주 위주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물론 성장주 다 100% 이거 아니라고 매번 말씀드렸지만 네. 성장주 60, 70% 들고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적이 나는 성장주라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FNGS 뭐 여기 이제 포함이 된 이런 종목들을 비롯해서 나스닥과 S&P 500의 어떤 가격 괴리를 보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아직은 성장주 비중을 더 높이 봐도 되는 거고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게 네. 경제 성장률 전분기 대비해서 곱하기 4잖아요. 아까 그 2.7%, 2.0%. 아, 연율, GDP 연율. 네. 네네네네. 분기별을 숫자는 곱하기 4 하면 연간이니까. 저희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거는 들쑥날쑥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전분기 대비해서 숫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보통 모델링을 돌려서 가장 의존을 많이 하는 쪽은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 그게 어느 정도 높낮이를 보여주는 거죠. 네, 높낮이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그 숫자 자체에도 의미를 둬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어떤 숫자가 나오고 있는지 보시죠. 정말 안 좋았지만 좋아지는 모습이었고, 그죠? 네. 12.2%에서 지금 4.9%로 떨어졌어요. 5% 정도 성장률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 그죠? 대비. 예. 그 5%는 나쁘지 않죠, 사실. 원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여기 보시면 항상 2%대, 그죠? 네. 네. 그 전에는 더 낮았어요. 네. 이때가 좀 경기 좋다고 할 때예요. 그 전에는 뭐 1.5%, 뭐 1.6%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디서 멈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아니면 경기 침체로 넘어가느냐 주식 팔아야 되냐 이걸 또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숫자로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건 이제 피셔 인베스트먼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였는지의 이제 프리퀀시예요. 그러니까 뭐 보면 0% 미만이었을 때가 네. 과거 이제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11.8%, 그다음에 0에서 1.5%일 때가 14.7%, 그다음에 1.5에서 3%가 제일 높아요. 네. 35.3%. 그다음에 3에서 4.5%일 때가 또 두 번째로 높고, 그다음에 4%보다 훨씬 더 높을 때가 또 이런 숫자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때가 이제 제일 많이 일어났던 시기니까 네. 보시면은 성장률이 0%에서 3%일 때는 어디가 더 좋죠? 그로스. 성장주가 아웃퍼포먼스를 합니다. 네. 네. 대신에 성장이 3% 이상이고 굉장히 성장이 높을 때는 어디가 좋냐면 가치주죠. 또 아예 그냥 마이너스일 때 또 가치주. 이거는 왜 그런 현상이? 이거는 그냥 왜 그런 현상이에요? 통계적으로. 예, 통계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말이 돼요. 왜냐면 성장이 0에서 3% 정도면 네. 골디락스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 그런데 여기서 대표 성장주들은 굉장히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굉장히 계속 이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ROE도 높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낮은 금리인데 ROE가 높고 성장 종목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경제 전체가 저성장에 빠졌을 때는 오히려 그 중에서 성장하는 기업들로. 네. 근데 성장이 굉장히 높을 때는 네. 뭐 원자재건 뭐건 다 사면 다 같이 좋을 다 같이 좋을 거죠. 전에도 그때 보여드렸지만 사이클이 3개가 있는데 네.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 3번을 봤었을 때 네. IT 버블 사이클, 닷컴 버블, 그다음에 2004년, 2006년 산업재 버블 사이클, 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제 2015년부터 18년 금리 올리는 사이클, 이때 골디락스 사이클. 네. 요 3개 중에서 어디와 비교를 하느냐? 결국 가장 최근이 골디락스였고 이때가 바로 이 0%에서 3%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계속 아웃퍼포먼스를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성장률이 아까 지금 5%잖아요. 네. 그건 여기죠. 그죠? 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많이 퍼포먼스를 했었잖아요. 네. 올해 연초 대비해서.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성장률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2.0%까지 떨어지니까 네. 요대로 들어오니까 다시 성장주가 아웃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다음에 아까는 성장률로 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똑같아요. 장단기 금리 차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똑같이 피셔 인베스트먼트에서 나온 자료인데 보시면은 0% 미만,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예요. 이거는 10년 마이너스 2년이 아니고요. 네. 10년 마이너스 3개월입니다. 아주 단기.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면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평평해지는 거고 일드 커브가 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가파라지는 거죠. 그죠? 근데 보시면 성장과 가치의 퍼포먼스, 상대적인 퍼포먼스를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보시면 2% 미만일 때, 2% 미만일 때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해서 훨씬 퍼포먼스가 나쁘더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드 커브가 평평할수록 네. 2% 미만일수록 성장주에 대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가파라지면 네. 보면 나와 있듯이 가치주가 훨씬 아웃퍼포먼스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스프레드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2% 살짝 갈 뻔했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지금 요 사이라면 요 사이가 계속 나올 거라면 결국은 이 그로스 발류의 아웃퍼포먼스가 나오는 그 타이밍의 빈도수는 30%밖에 안 되고 30% 3분의 1밖에 안 되고 네. 또 퍼포먼스 자체도 언더 퍼포먼스를 3%포인트 이상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숫자가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빈도수가 30%잖아요. 네. 제가 아까 6대 4, 7대 3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앞으로 이 모습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죠? 장단기 차는. 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성장주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주 비중을 60에서 70%는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다 가르쳐 드리고 있죠, 지금 저희가. 거의 뭐 비기가 네. 다 나왔는데 네. 어떨 때 성장주 가고 어떨 때 가치주 가고 어떨 때 옮겨가야 되는지 아까 리밸런싱 하는 것까지도 네. 살짝 네. 그래도 가입은 해주시는 거죠. 네. 아, 그럼요.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랩만큼 수익률 뭐 안정적으로 또 아웃퍼폼도 그렇게 하는 것도 없으니까 저는 이제 꾸준히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네, S&P 500에 한 2배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앞에서도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국내 투자 위주로 하시고 일부를 이제 해외 투자로 좀 하시는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야기해 주시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반대지.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5년 안에 100억 부자님이 미국장은 좋은데 우리나라는 맨날 이 모양이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장에 계시는 분들은 부럽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사실 미국 증시도 네. 어떻게 보면 가는 놈만 가는 거 있고 또 저 밑에 있는 것들은 속된 말로 좀 못 가는 것들도 많고 편차가 되게 크잖아요. 그냥 미국 시장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이야기 듣는 페이스북, 뭐 아마존도 좀 이렇게 지지분할 때 있고 애플도 요즘 좀 안 좋고 뭐 그런 랠리 펼치는 것들처럼 다 쉽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인덱스 전체가 인덱스로 보면 인덱스 전체 그냥 잊어먹고 S&P 500 들고 있었으면 올해 뭐 수익이 20% 났죠. 그러니까 그럼 제가 할 그렇게 말이 생각하시는 없는데. 거죠. 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전에도 뭐 제가 열변을 토한 적도 있는데 결국은 규제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고 구조의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오래 하고 장기화 할 수 있을수록 부가 쌓이는 그런 구조다. 그게 미국인 거고.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지금 왜 팔고 있겠어요? 개인들이. 오늘도 1조 원 넘게 팔더라고요. 이제는 개인들이. 네. 왜? 연말 되기 전에 그죠? 양도세 회피 물량도 있고 그러니까 또 눌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막 적립식 하면서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2023년 되면 물론 세금은 내야 되겠으나 이 ISA인가요? 뭐 이러면서 세금 혜택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볼 때는 구조가 좀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참 많죠. 또 자꾸 기업들이 지배구조 문제 이슈 얘가 사라지질 않아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국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그럼 또 이 옆 머리에서 이렇게 스팀이 올라오는 게 보일 겁니다. 우리 산수유님이 가입하게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뭐 저희 Y스트릿 멤버십은 아니겠죠, 이 가입이? 멤버십을 저희는 안 하니까요. 그 유동원 자산배분 랩은요, 그 지점에 가서만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요즘에 비대면이 가능해졌습니다. 비대면 가능해졌어요? 언제요? 2주가 됐나요? 얼마 안 됐구나. 그냥 요 MTS로요? 오, 좋아졌네요. 네. 그러게, 저는. 근데 시간은 똑같이 걸리는데, 비대면으로 가능해집니다. 화상 비대면. 그걸로 해서. 그 유한타증권 앱으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아예 유한타증권 지점으로 가시는 것도.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 한계가 있어요. 비대면으로 열 수 있는 게. 근데 그게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일주일 전에 다 차요. 보통. 그렇게 많이 잘
네, 근데 나간다고요? 슬롯이 너무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상담을 예, 해야 되고 예, 하니까 예, 1시간 넘게 걸리니까. 그냥 지정 가시는 게 낫겠다, 그죠? 네. 그러면 신분증하고 더 빨리 될 수는 있죠.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네, 어른들은. 그렇죠.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유한타증권에서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게. 그러게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십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잠시만요. 어디에서 이야기가 끊겼죠? 그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이제, 했고. 이제 여기서 요거까지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네. 성장주 60, 70, 가치주 30, 40이고요. 네. 요거를 이제 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했었을 때 반도체나 IT나 뭐 전반적인 어떤 이제 테크 관련 쪽 25%, 네. 바이오와 헬스케어를 한 15% 정도,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뭐 이런 것들 20% 정도. 그래서 60, 70%, 이게 60%에 맞춰 놓은 겁니다. 네. 70%로 더 올리시고 싶으시면 그만큼 비율을 좀 높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로 보면은 산업재 10%, 화석연료, 네. 뭐 전에 종목 대번 에너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 많이 올랐더라고요, 주가가. 네, 감사하게도. 그다음에 원자재 5%, 소비재 10%, 금융 10% 정도. 그래서 만약에 40%를 맞춰놨는데 30%밖에 안 갖고 싶다. 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성장주 더 좋아. 그러신 분들은 요거를 조금씩 그만큼 줄이시면 돼요. 예. 근데 또 성장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가치주만 그냥 들고 갈래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쪽을 더 늘리시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본인의 마음에 맞게.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높지는 마시라. 비중이 낮는 게 좋다. 지금. 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성장주 비중은 최소한 60%는 돼야 된다. 꾸준히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근데 이게 어떤 혹자분들은 네. 여기 그 포트폴리오 구성 보면 이제 뭐 반도체 IT가 성장주 중에서 25%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원 본부장이 반도체 좋다고 그러는데 반도체 왜 빠지냐고. 원자재 좋다고 했는데 원자재 왜 빠지냐고. 근데 이건 항상 정말 큰 이제 펀드를 운용하는 각각 이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지수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이제 비중 조절 측면에서 다 맞출 이런 수는 거를. 없지만, 네네. 그렇죠. 그 종목을 잘 고르면 예, 그 업종 안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저라 그래서 다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힘들게 또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보면서 비중 조절하는 네. 거죠. 뭐 그러니까 원자재 하나만 중에서 예. 제가 싸다고 생각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걸 실어놨는데 수익률이 좀 엉망이에요. 안 올라가요. 근데 배당은 엄청나게 줘요.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뭐 종목. 개별 종목인데 네, 말은 못 하는데. 네. 그래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준다. 예, 배당을 거의 9%나 주는데. 이거 뭐 하나로 만약에 뭐 몰빵해서 그것만 잘 될 수 있으면 그게 신이죠. 네, 근데 뭐 전혀 몰빵은 안 하니까. 네, 그렇죠. 전체 포트에 한 5% 정도 실어 놓으면 많이 실는 거니까 원자는. 5% 원자재는. 정도면 원자재는 많이 싣는 거다. 그러니까 포트 비중으로. 네. 근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이렇게 글로벌 자산 배분 랩처럼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나는 분명히 자산 배분한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백화점이 돼 있고.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네. 만약에 사실 우리가 반성을 해야죠. 누가요? 그러니까 우리 금융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반성을 해야죠. 그래요? 왜냐하면 네. 고객분들한테 신뢰도를 이렇게 심어줬었으면 그냥 맡기죠. 예. 그 신뢰도를 못 심어줬죠.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 운영이 아니라 기업들 자체도 그렇고 상장 기업들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들이 네. 신뢰도가 쌓였으면 그냥 맡기죠. 일일이 다 볼 필요 없죠. 그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죠.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항상 산업에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산 운용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직장 일을 하시는데 맨날 주식시장 들여다보면서 단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종목을 골라내고 있고 모든 게 다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게 올바를까요? 그래서 직접 투자를 이제 국내 증시, 국내 주식 뭐 하시는 것까지는 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제 해외 증시까지 막 밤새 보고 막 새벽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은 직접 투자하고 해외 주식은 간접 투자하고
근데 저는 사실 유안타 증권 그 유동원 홈런랩 가입한 걸 후회합니다. 솔직히. 왜요? 더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최소 금액만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저는 길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와, 우리 10년, 20년. 산수유님께서 경남 지역이신가? 그 지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바이님께서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남겨주셨네. 예. 저희한테 전화하시면 저 전화번호 맞나요? 다 연결시켜 줍니다. 저희 본부 전화번호. 오, 2220번이나 2221번. 와, 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따뜻합니다. 네. 야, 진짜 저도 나중에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채팅창에다 물어봐야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한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우선은 요거 하나만 좀 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은 굉장히 걱정해요. 그런데 장단금리차가 1% 정도 수준일 때는 사실 은행권에서 걱정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매주 이걸 체크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권의 여신 증가율이라는 것을 체크업을 하는데 숫자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경기 침체 안 옵니다. 뭐 정말 어떻게 해도 안 와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대출을 늘리고 있는데 이런 거죠. 부동산 가격이 대출 막 늘어나고 있는데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이 풀리고 있으니까. 돈이 계속 주고 있는데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라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잖아요. 중국이 뭐 헝다그룹 이슈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주가도 뭐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최근에.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심천종합지수의 어떤 지금 보면 이 흐름 자체도 이건 거의 뭐 트리플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다면 여기에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해종합, 심천, CSI 300 아까 나스닥이나 뭐 크게 별반 차이는 크게 안 나니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결국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죠. 지금 선진국의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한 15% 정도 나오고 신흥국을 보면은 한 17% 나와요. 지금 역전이 됐어요. 옛날에는 신흥국이 더 높았는데 19% 정도였었고 신흥국이 한 17%였는데 아까 똑같이 나스닥과 대형주 위주의 그런 것처럼 많이 올라서 선진국이 올라오니까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달러가 안정을 찾고 있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건 중국을 다 사라 이게 아니라 절대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신흥국의 퍼센티지가 얼마죠? 18.58%밖에 안 돼요. 글자가 작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8% 정도,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얘기했을 때 한국이냐 미국이냐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아직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MSCI나 이런 쪽에서는 신흥국으로 들어가 있으니 기본적으로 요 숫자만 놓고 본다면 중국을 아예 하기 싫으면 한국은 20%만 하면 된다. 그죠? 근데 한국을 아예 안 하고 해외만 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 80%, 중국 20%라는 거죠. 중국을 20% 이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20% 정도는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어떤 업종을 고르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꼭 그거는 항상 이제 의논을 하시고 들여다보시고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와 같이 가는 게 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게 이제 요번에 기후협약 회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콥 26. 콥 26. 그거에서 보면 태양광, 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고점을 못 뚫었잖아요. 테슬라는 뚫고 올라갔는데, 그죠? 아직 얘네들은 아직 이 고점을 못 뚫었어요. 그죠? QCLN이 이제 제법 많이 올라오는데 아직 갭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이 가치가 있다. 요번에 한번 보실 만한 거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7개를 정말 많은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들이 많은데 ESG도 포함을 시켜서 한 7개 정도를 뽑아봤거든요. 요렇게 지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재생 에너지 ETF 쪽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 크레이지빵님, 예, 감사합니다. 크레이지빵님이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맞다. 아까 잠깐 MSCI 이야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네. 홍남기 부총리가 런던 가가지고 네. 한국경제 IR을 했더라고요. 저 한국경제 TV 말고 예, 우리나라 경제. 그래서 아까도 농담 반 진담 반. 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나라 IR 담당 임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앞에서 글로벌 IB들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SCI 선진지수 편입. 우리나라는 어떤 요건은 갖춰져 있다. 자격이 있다. 그리고 선진지수로 편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제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발. 네. 근데 되고 나서 얘기하죠. 근데 이거 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해서. 네, 답답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그 요건은 이머징 마켓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어야 우리나라 유동성 측면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측면이라든지 좋다고 좀 볼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사실 외국인들 관심이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냥 비워놔도 그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시장이 이렇게 지금 괴리가 벌어지는 게 실적의 문제도 아닌데 뭐지? 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거의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CFD도 네. 있고요. 예. 그래서 솔직히 그만큼 관심이 적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간단하게 그냥 헤드라인으로 놓고 봤었을 때 네. 금리를 올렸어.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외국 자본들이 덜 빠져나가고 더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한국은행의 지금 액션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건 아시죠? 또 이달 말에 또 금통이 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예.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한 외국인들이 네. MSCI 선진국 하면 되면 네.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네. 미리 될 거다 예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되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네 펀드에 편입할 수 있는 그 기준 자체도 편입이 되느냐 그러니까 안 미리 되느냐 예측을 이거니까. 하고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그 정도까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씁쓸합니다. 그 증시에서도 왜 빈집, 꽉 찬 집 이런 수급적인 이야기 간혹 할 때 있는데 종목으로 보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는 빈집인 종목이 있듯이 글로벌 이야기 보면은 한국 증시가 빈집일 수도 있겠네. 별로. 근데 그게 네. 사실은 빈집이 아니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좋고. 근데 그거를 포장을 그렇게 못하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네, 거의 갑자기 그쪽으로 가면 제가 자꾸 흥분하기 저도 일주일에 한 시작해서. 번씩 보는데 예, 거의 신흥국 증시에서도 러시아, 브라질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 아니 근데 눈물 주가 날라 그러네. 퍼포먼스로 따지면 네, 눈물 날라. 러시아가 지금 퍼포먼스가 제일 좋은 건 하나인데.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또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해외 주식도 중요하고 그걸 또 이제 간접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2주 뒤에 또 다시 뵙는 거죠? 네.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예, 그래서 시작은 아드님이 이제 특전사 쪽으로 이제 배치를 받았다는 예, 이제 악재와 함께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최근 또 미국 증시나 또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은 이제 또 훈훈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든든합니다. 예. 네. 또 본부장님 또 다다음 주에 다다음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조심히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